안녕하세요. 마포소로 송덕호입니다. 저희 마포 FM에서 내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서 이 책 축제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포 각양각책 북페스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각양각책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또 판매도 하고 관련된 여러 출판 창작물들도 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출판 시장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랬죠. 그리고 사실 출판 시장이 안 어려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제 상황마저도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내년도에 출판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서 정말 겪어보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는 출판의 메카와 같은 곳이죠. 전국에서 출판사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요. 또 그리고 동네 책방도 역시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마포입니다. 출판 관련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내년 한 해를 지나면서 상당히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 축제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시기가 제대로 맞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동네 책 축제를 열어서 이 출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이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같이 참여해서 좀 서로 기운도 북돋우고 또 좋은 책도 찾아보고 또 많이 알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입니다. 준비 지금 한창 하고 있고요. 네. 출판 창작자들, 그분들에 대한 모집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총 100여 분 정도, 100팀 정도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네. 근데, 얼마나 모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해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지난 2일이었죠. 네, 2일, 서교예술실험센터에, 15년 평가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서교예술실험센터가, 홍대 앞에 있는 거의 유일한 공공예술 공간인데요. 이게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평가하는 자리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토론자로 나섰고 발제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서교예술실험센터가 관과 서울시와 그리고 마포구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이 3주체가 거버넌스로 해서 참여를 해서 운영한 거였는데요.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자리 발제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공유 성북 원탁회의 운영위원인 하장호 씨의 발제 내용을 한번 좀 깁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1, 2부를 아마 다 관통할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은 또 음악 속으로 해서 음악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송독화의 마프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청춘 끝.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미래 끝. 다이어트해도 정말 끝내준대. 건강 끝. 걱정할 필요 없어. 뒤끝 전혀 없어. 젊음 끝. 끝난다 끝나. 이제 우리 끝까지 가볼까? 인생 끝. 마약 당신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포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거리 환경 지킴이를 포함해서 55개 사업단에 모두 3,650여 개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일을 하실 분들 찾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포구에 살고 있어야 되고요. 일부 좀 기능이 좀 필요한 이런 사업에는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모집은 오는 13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마포구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2024년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포에 있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방문은 12월 13일부터 해서요, 12월 19일까지 일주일간, 8일간이죠. 네, 8일간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거리 환경 지킴이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만 접수를 하게 되고요.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관련된 이 사업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과 관련된 수료증이나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리 환경 지킴이 사업은 동별로 진행이 되고요. 네, 11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포 시니어 클럽에서 18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1,380여 명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실버 도슨트 사업이라든지 노노 헬스케어, 우리 보드미라든지 EM 드림, 환경 보안관 사업도 있고요. 도시락 반찬 사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이제 노인회에서도 8개 사업 690여 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다솜 사업이라고 해서요. 초등학교 급식 배식을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보육시설에서의 주방보조나 정리정돈을 하는 도레미 사업단,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제 도서를 정리하거나 도서관 사서 업무를 지원하는 도서 도우미 사업단도 있습니다. 효도밥상 사업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찾고 있고요.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도 5개 사업에 340여 명을 모집을 합니다. 희망 이음이라고 해서요. 노노케어 사업인데요. 노인 세대를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도시락이나 여러 가지 지원 물품들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꿈 플래너라고 해서 보육 교육 시설에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동화구연이나 전래놀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사업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포 복지관에서도 2개 사업에 140여 명, 그리고 성산종합복지관에서도 4개 사업에 125명, 노인복지센터에서도 3개 사업에 137명, 아현노인복지센터에서 3개 사업에 132명, 용강노인복지관에서 4개 사업에 128명, 그 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하니까요. 이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 공지사항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마포구 어르신 동행과나, 마포구 동주민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내년도에 마포 순환 열차버스의 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박강서 마포구청장이 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의 하나이죠. 지역의 주요 명소를 순환하는 순환버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서울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5인승 이하의 소형버스로 운행되게 되고요. 정해진 노선을 계속 반복해서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이 이게 내렸다가 다시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의 외관은 이게 순환 열차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관차의 모양으로 근현대 디젤 기관차 같은 그런 기관차의 모양으로 디자인을 할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포구는 이제 지난 9월에 이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타당성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는 이 사업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 곳이 이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이 공단이 이 시내 순환 관광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한정 면허가 있다래요. 그래서 이 한정 면허를 취득을 하면서 이 노선 운행이 가시화됐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서울시도 시티버스 이런 거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대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마포구의 순환버스는 골목길도 운행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의선 습길, 망리단길, 그리고 홍대 레드로드, 도화 갈매기 골목, 마포 용강 막개비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런 골목하고요. 그리고 얼드컵공원, 망원 한강공원 같은 주요 명소를 연계하는 노선을 구축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버스도 구매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요. 정류소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프라 구축을 마친 다음에 시범 운행을 하게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정식 운행을 시작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2024년도 마포구 구립도서관 주요 업무 공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이 우리 마포에는 총 15곳인가요? 16곳이겠네요. 16곳이 있습니다. 마포 중앙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고요. 서강도서관까지 포함해서 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9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동마다. 그리고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2군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 통합회원이 약 7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2024년도에 도서관이 좀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주재를 하고요. 각 도서관 관장 그리고 사업 담당자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구립도서관들은 내년 4월에 도서관 주간이 있는데요. 네, 이때 이제 기념행사를 열기로 하고요. 구립도서관 15곳이 모두 참석을 해서 특색 있는 전시와 체험, 여러 가지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독서 보조기기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작은 도서관들도 장애인 독서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강도서관은 어르신 맞춤형 인문학 특강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미디어 교육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영어 도서관인 꿈나래 어린이 영어 도서관은요, 마포를 알아보고 영어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상암동에 있는 DMC 홍보관이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네, 이 상암 DMC 홍보관은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년간 운영을 해왔는데요. 사실 DMC 홍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무색하죠. 네, 필요성이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인데도 그동안 이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네, 이 DMC 홍보관 안에 플레이랩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의 운영도 같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 DMC 홍보관은 2,874평방미터입니다. 약 870평 정도인데요. 이곳은 이제 DMC 용지 공급하고 홍보를 위해서 건립되어 있었고요. 이 서울시는 이 DMC 홍보관 부지를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용지가 매각 공고가 지난 3월에 이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전 가격이 각각 6,432억 원, 1,309억 원으로 이 랜드마크 용지가 공고되었는데, 거기에 그 가격을 고려해 보면요, DMC 홍보관 부지는 평당 6,600만 원 정도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주 가격이 총 574억 원 수준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해당 부지는 이 경쟁 계약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주거 시설로 개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제 이 해당 부지가 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하는데요. 네, 뭐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매수 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관망세로
이 매수세가 돌아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 내림세로,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강남구나 마포구 같이 인기 지역에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마포구는, 성산, 아현, 공덕동, 대단지 위주로, 네, 가격이 내렸고요. 0.03% 네,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0.01%로 이제 유지에서 하락으로 전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 빗물 펌프장 직원들이 이 겨울에는 사실 이제 빗물 펌프장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구민들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지역에 있는 중증 장애인이나 홀몸 노인, 한부모 가정,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인 시설들을 포함해서 한 1,740곳 정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동절기 취약계층 정기 설비 무상 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활동은 벌써 22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무상 점검입니다. 이 빗물 펌프장의 이제 기술직 공무원들이 점 기술을 활용을 해서 취약계층 주민들을 돕는 건데요. 총 21명의 직원들이 4계조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기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일, 그리고 콘센트나 이런 전선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 전열기구라든지 소방시설, 보일러, 이런 전기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주식회사 효성에서 마포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와 성금을 후원을 했습니다. 지난 6일 사랑의 김장김치라는 이름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이 희망원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성금도 4천만 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장김치는 마포 취약계층 1,500가구에게 가구당 10kg을 지원을 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효성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 사랑의 김장김치 행사를 통해서 마포의 취약계층에게 김치를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같이 후원을 했고요. 이 후원금은 마포구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18일에는 아현동에 있으니까요. 이 효성이 아현동 취약계층을 위해서 소고기죽, 사골곰탕 같은 생필품 400세트도 전달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하나만 더 보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 지역사회 보장 대표 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포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요, 각 동마다 이 지역의 복지와 사회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이고요. 민간과 공공위원 25명 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제9기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이성환 위원장에게 마포구청장이 감사패를 전달했고요. 새로 10기 위원들에겐 위촉장을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 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홍대 앞에 있는 서교예술 실험센터가 이번 달을 끝으로 해서 문을 닫게 됩니다. 문을 연 지 15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건데요. 이 서교예술 실험센터는 그 건물이 예전에 이제 서교동 주민센터, 서교동 사무소였죠. 그 당시에는 였었고, 그 당시 이제 동통합을 하면서 남게 된 그 공간을 이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운영비는 서울문화재단이 대면서 민간 거버넌스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이 서교예술 실험센터를 운영하는 공동 운영단으로 참여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그 주체로서 활동했던 공간인데요. 이곳이 공간이 낡기도 해서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지어야 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이 활동을 중단하고 후일을 기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교예술 실험센터 15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있었고, 토론회에서는 이제 여러 명의 발제자분들이 발제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의 발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교예술 실험센터가 민간 거버넌스로 운영이 됐던 곳이라서 민간 거버넌스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남긴 건 또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사실 홍대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간 거버넌스 사업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유 성북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하장호 씨의 발제인데요.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예술인이라고 하는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는 뭘까?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되게 그냥 거버넌스라는 표현 되게 잘 쓰긴 하는데 거버넌스가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행정 쪽에 서울문화재단 애들 앉아 있고 민간예술가도 앉아 있고 서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까 저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논의하는 테이블 정도 있으면 이거 거버넌스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거버넌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매번 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 고민을 그렇게 깊게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버넌스는 행정적인 용어예요. 행정적인 용어고 사실 발명된 개념입니다. 이게 거버넌스 등장한 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신자유주의 등장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과거 정부가 하고 있었던 많은 공공회사 역할들을 신자유주의 등장하고 대처가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민영화 주체들하고 맞는 테이블이 거버넌스 테이블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공공의 역할을 민간, 그때 당시로 말하면 기업이죠. 예. 민간에게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실 거버넌스라는 게 등장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어쨌든 사회가 고도화되고 이제 한계 성장에 이르게 되고 막 이러면서 사실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하게 되고 뭐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지고 이러면서 과거의 민영화라는 형태로다가 그냥 이렇게 기업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시민들과 이제 그 협력적으로 이걸 나누는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까를 그 거버넌스 모형을 가지고 와서 설계를 다시 한 거고, 그거를 이제 보통은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같기는 하지만 원리나 원칙, 철학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네. 근데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일종의 통치를 위한 도구로서 발명되고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신하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이고, 또는 혹은 작동하는 거버넌스라는 걸 무시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현대사회는 거버넌스라는 구조를 빼고서는 그러니까 공공행정이라는 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저런 원칙들이 어느 쪽에 주축을 두고 있느냐, 가령 과거의 신자유주의에서 거버넌스에 접근했듯이 정부가 민간과 시민영역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거버넌스를 활용하느냐라는 것과 시민사회에서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다가 시민 권력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 철학적 기조를 가지고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 얘기할 때 사실 거버넌스는 권력 투쟁의 장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현대사회가 결국에는 그 관료 집단이 갖고 있는 관료 권력과 시민 권력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선, 최전선이 바로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버넌스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서울문화재단 직원분들이 불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거버넌스는 그런 거예요. 편하고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되게 기분 좋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각자 입장에 따라서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그걸 조율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편할 리가 없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마치 무슨 거버넌스가 안 되는 이유처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현 시기에 어쨌든 정치나 관료 집단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들이 거버넌스를 얼마나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권력 구조를 호도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철학적 기조와 가치들, 핵심적 가치들, 아까 이제 문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국에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갖다 놓치지 않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따라 사실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참여한 행정적인 주체들의 역할도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활동의 내용들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버넌스는 한 가지 형태보다 균식 있게 딱 이렇게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타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설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다른 한 축으로 관료 중심에서 거버넌스를 접근하고 있는 약간 이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오해하는 지점들, 이거를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제가 주변에서 예술가분들하고 거버넌스 참여하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저거는 좀 아닌데 생각했던 그 질문이에요. 그 오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공공의 영역은 기울어져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걸 갖다가 공공의 영역이 굉장히 평평하고 평등한 구조다, 수평적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오해다. 서울문화정부에 있는 광역, 아니면 문체부에 있는 무슨 6급 이런 뭐라고 그러죠? 행정관? 사무관? 네. 그런 사람들이 1년에 컨트롤하는 예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몇백억 단위입니다. 몇백억 단위. 근데 예산서를 짜잖아요. 예산서 짤 때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의견 두고 이렇게 짤 거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혼자 짜는 겁니다. 상상이 날려버리면서. 그렇게 공공조직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나 공공조직, 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 예산계획 짤 때 제 아내가 그 기초문화재단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립하는 과정을 보는데 그냥 짜요. 혼자서 앉아서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짭니다. 물론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공의 영역에서 사실 이제 그 관료 조직과 이렇게 민간의 주체들 간의 힘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다가 이 기울어진 구조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의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엔 갈등과 투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그 공동의 목표 설정이라는 게 사실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서교 여기 서교센터에 갖다 놓고 본다고 하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이 센터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와 여기에 참여하셨던 공동운영 참여하셨던 정문식 씨가 생각했었던 목표는 기본적으로 다른 걸 거예요. 재단은 이 공간을 그냥 안전하고 별 무리 없이 큰 무리 없이 공정하게 잘 운영하는 것. 이걸 갖다가 아마 중요한 가치로 목표로 생각할 거고 반대로 그때 당시에 참여했었던 운영단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 공간에서 뭔가가 벌어지길 바랐죠. 새로운 실험들도 벌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길 바라고 막 다른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일하진 않는데 거버넌스는 이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서로 다른 그걸 갖다가 가지고서는 공동의 목표 결정하는 게 가장 되게 중요한데 근데 한 번도 그게 잘 된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덮어요. 얘기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덮고 그래 너대로 그렇게 가, 난 나대로 가. 여보서는 우리 모르니까는 터치하지 말고 양해해줘. 이런 식으로 그거를 협력이라고 생각하죠. 사이좋은 협력이라고. 근데 그냥 서로 다른 걸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괜찮은데 서로 이제 좀 쟤네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각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순간들이 왔을 때 결국에는 서로 야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었네? 이 나쁜 놈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버넌스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싸우고 그 잘 싸워서 어떤 공동의 목표들을 갖다 만들었을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거버넌스에 우선한다. 이건 뭐냐면은 가령 예술 공간 하면은 예술가 입장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거버넌스에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영역이 있겠지만 가령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자원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버넌스에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당사자성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공공의 자원이 어디를 향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공의 영역 안에서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 서교 예술센터만 놓고 보면 여기 서교 예술센터에서 실험을 한 예술인도 중요하지만 그 예술의 그러니까 실험들이 어떤 효과들을 발휘해서 주변의 어떤 지역적으로도 공공의 영역이 어떻게 확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당사자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당사자성 중심으로 가는 게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예술가들처럼 예술가 그리고 거버넌스인데 왜 예술가에 대해 말을 우선 안 들어? 내지는 전문성과 당사자성을 혼동해가지고서는 사실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가령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일 웃긴 얘기가 이건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공공극장은 예술인이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얼마 전에 예술계의 어떤 분들이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극장 운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문성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 매니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획, 창작, 개발, 아니면 시설 운영, 그리고 그걸 공공정책적 효과 등등등등 해서 사실은 공연장, 극장이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공간인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전문성이라는 것도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극장은 예술가의 것이니까, 극장은 예술인의 것이니까 예술가가 운영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성과 전문성을 갖다가 오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근데 사실 거버넌스에서도 이런 관점들과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한다. 그래서 저는 공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공공의 영역에 대한 이해, 우리가 하는 예술 활동이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예술 창작 활동이 어느 정도 예술에 그런 파이널 중심으로 고민하는 건데 그거 다 되게 존중받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자원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예술이라는 것도 공공이라는 영역과 시민들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어떤 오해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거버넌스를 굉장히 열린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버넌스는 저는 제 생각엔 열린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닫힌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책임과 고도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령 무슨 시민 공론장 같이 거버넌스를 갖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제가 영등포 문화도시 무슨 그렇게 수입하는 거기에 갔다가 거버넌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버넌스를 다 공론장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시민 100명 참여하는 거버넌스 이런 100명이 어떻게 거버넌스를 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거버넌스는 되게 닫힌 구조이고 교도의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책임에 대한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공론장하고 거버넌스를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이 거버넌스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냥 얘기를 잘 듣는 거,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공론구조, 공론조직, 즉 원래 공론장이라고 표현해야 돼. 공론장이라고만 얘기하면 자꾸 무슨 토론회만 생각을 하셔서 공론 조직이나 구조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공론이라고 하는 그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과 거버넌스가 같이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거버넌스 실험 실패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오늘도 앞에서 되게 다 실패 얘기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죠. 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뒤에서 더 하도록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거 말고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일단은 내가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럼 거버넌스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한 5가지 정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거버넌스는 민관 거버넌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갖다 먼저 말씀드리고, 민간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 여기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이 얼마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지원 시간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이 어디에 그 정보들이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의 힘과 가치를 갖느냐가 달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비대칭적이에요. 가령 저희가 지역에서 성북에서 지역에서 저희가 처음에 거버넌스 만들 때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문화재단 예산을 다 까보는 거였어요. 전체 예산을 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산 전체 다 까서 들어보신 적 없죠?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부터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나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당연히 밀리죠. 여기 밀리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술청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로 해서 예술청이라는 거 얘기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예술청 얘기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문화재단 전체를 다 뒤져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서울문화재단이 어떻게 퇴행하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그 전체 구조를 봤었어야지만이, 사실 이 예술청의 문제가 예술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자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는 의제 설정의 실패라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은 출발점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예술청 얘기를 또 하자면은 예술청 저희가 요구했었던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 당시에 서울 예술인 플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었는데, 예. 탑다운이니까 전형적인 탑다운이에요. 예술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예술청의 거버넌스는
사실 민간의 예술가들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거버넌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가 이거는 되게 그 동원형 거버넌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죄송한데 들어가서 되게 노력 많이 하셨고 이거 잘 잡으려고 하시지만 어쨌든 의제 설정 자체부터가 사실은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의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그 당시에 예술청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그 남산 공연장이 없어지는 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술적으로도 뭐 사실 연극계 안에서는 지금은 코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창작 공간에 대한 요구나 이슈가 더 컸어요. 근데 그걸 누른 겁니다. 누르고 예술적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재단 대표 되신 분들과 몇 명이서 어쨌든 그 과정을 밟으신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전체 예술 생태계는 좋은 영향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거버넌스 의제 설정 과정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버넌스 자체가 일종의 사업 단위화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냥 사업치는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거버넌스 참여한 예술가들 중에서도 저기 들어가면 뭐 내가 뭐 하나 사업 받아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뭐 주변에서 진짜 흔하게 보는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거버넌스가 어떤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정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냥 사업을 하는데 관심 있는 거지 내가 이거 왜 책임져야 돼? 서울문화재단이 책임져야지. 근데 저는 그거 되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장치들의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일단 다음 넘어가고 또 공론장은 아까 얘기했을 때 넘어가고 주체 형성 실패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다. 뭐냐면은 그 거버넌스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는 이제 닫힌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신규 뭐 사람을 들이는 일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거버넌스라는 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의 형성 혹은 거버넌스에서 우리의 의견들이 힘을 갖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배경과 힘의 구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홍우주 같은 것의 등장이 서교시의 실험이 만들어낸 아주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은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막 얘기하시지만 서교 거버넌스가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는 저는 홍우주라고 생각해요. 홍우주의 등장은 한국에서 거버넌스, 예술가들이 특히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 되게 많은 걸 시사해줬던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교 외에 다른 경우들 보면은 사실 저 부분에 매번 실패를 합니다. 예술청에 제가 기대해보니까 예술청의 어떤 거버넌스가 어쨌든 잘못되었고 실패한 것은 안타깝지만 제가 지난번 회의 갔을 때 되게 공헌했던 거는 그 실패 속에서 사실은 서울예술인회의라고 하는 제안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서울예술인회의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예술청의 실험은 예술청 분간으로서는 실패지만 이 거버넌스는 굉장히 성공적 거버넌스로 우리한테 나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부분에서 되게 많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사실 거버넌스는 이게 목표고 결과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저는 해소되어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의지에 대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어떤 결정들과 구조가 짜여지면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서교예술센터 같은 경우에 공동운영당이라는 거버넌스 운영 구조로다가 계속 가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종의 룰과 원칙과 이 향이 그려지고 어떤 공동의 합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거버넌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버넌스를 지속 가능한 어떤 목표처럼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버넌스를 위한 조건을 대략 이 정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권한, 책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체와 공동구조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힘, 시민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민의 예술가들 다 포함해서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 시민들의 힘이 어떤 형태로 외화가 돼서 이 권력 투쟁의 장에서 시민들의 힘을 더 키워서 행정이 갖고 있는 어떤 반동적 경향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울 수 있을 것이냐 그 구조를 만드는 일에 되게 힘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공론 구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론회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계속해서 아젠다를 발굴하고 아젠다를 새롭게 우리 주도로 세팅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 논거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은 표현을 그런데 어쨌든 만들기 위해서는 저 공론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서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공론구조가 저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 만들어졌던 다양한 그 의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영역으로 확장이 되었고 그것들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음이 있나?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그래서 석유 실험 무엇에서 남겼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 좀 앞에 뭐 얘기했으니까 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포함된 내용들이고 뒤에 이제 그 재상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석유의 실험은 사실은 공간이라고 갖는 것이 생태계 안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어떠한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을 좀 명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석유가 지금 뭔가 지금 문을 닫는다 라고 하는 거는 서울문화재단과 했었던 석유의 실험 구조가 문을 닫는 것이지 석유가 만들어냈었던 공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대 생태계 안에서 석유라는 실험을 만들어낸 그 가치들이 저는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홍우주를 통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대안적인 방식을 통해서든 이 공간의 실에 대한 실험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MHz.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 발제가 좀 길었습니다. 22분 정도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2부는, 그냥 음악을 띄워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칠 계획입니다. 이 석유예술실험센터, 사실 15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이곳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했고, 힘들과 영향으로 홍대 앞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는 13일 수요일 날 이 석유예술실험센터 2차 공개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석유예술실험센터 1층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좀 옵니다. 겨울비 치고는 좀 많은 양의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요. 네, 빗길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저희가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거요. 임현정이 부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사랑하지 않아